방역당국이 국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의 양을 분석했더니 백신별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항체량이 화이자의 5분의 1, 모더나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고령층은 배제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최대 공익 환수라고 주장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해명보다 반성이 먼저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를 영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빴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피해자 자택에서 500m 떨어진 곳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숨통이 다소 트였습니다만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3,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다시 500명대로 올라 정부가 말한 한계치를 넘어섰고 병상을 배정받기 위해 600명 넘게 하루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마저도 확진자가 줄어들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12명으로 나흘 연속 3,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1,377명 등 수도권에서만 2,500명 넘게 나와 전체 확진자의 80.3%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7.3%, 특히 서울은 78%까지 올랐습니다. 병상이 없어 하루 넘게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환자는 하루 새 130명 넘게 늘어 65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대학 논술과 면접 시험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죠. 여기저기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역 수칙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만이라도 의료 체계 재정비 시간과 더불어서 방역이 일부 강화가 돼야지만 앞으로 2주에서 한 달간의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죠. 다음 주부턴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시작됩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확진자 증가는 정부의 예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찍 백신을 맞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정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량이 모더나 접종자의 7분의 1, 화이자는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령층 감염 증가가 이것 때문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백신별로 효과 차이가 크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20%에 불과하던 60대 이상 확진자는 이달 들어 32.7%로 늘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겁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진 어르신과 예방접종률이 낮은 아동, 청소년층의 확진자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 실제로 방역당국이 국내 백신 접종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화 항체가를 분석했더니 60에서 74세 고령층이 주로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항체량이 다른 백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접종자의 5분의 1, 모더나 접종자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 접종자들의 항체량도 3개월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돌파 감염의 원인이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하게끔 하는 결과라고. 이 때문에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시급하지만 60세 이상 국민 1,300만 명 중 추가 접종을 마친 사람은 68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하고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오는 26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 접종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이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은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 백신을 조기 접종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이번 항체 조사에서 고령층이 빠진 것은 실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민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줄곧 고령층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신 분들,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 반드시 접종 받으실 것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60살 이상 고령층은 쏙 빠졌습니다. 주기적으로 혈액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심으로 그 자원자를 받아서 저희가 100명 내지 200명씩 백신별로 대상자를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조기 접종한다더니 정작 항체 조사에선 고령층을 배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화항체 값이 얼마 이상이어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4천만 명이 지금 백신을 맞아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직접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돌파 감염들이 생기고 있을 때 그때 얼른 들어가서 개입을. 고령층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별로 분석이 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수치만 나오니까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고령층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연이틀 충청 지역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장에서 돌발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보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였다고 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설계자임을 자부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펴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캐주얼 복장의 이재명 후보가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서 딸기 3박스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합니다. 우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업 힘드시죠? 지역화폐에서는 내년 이상으로, 올해 이상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노년의 여성 상인과 대화를 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매대 위에 올라 돌발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전부 다시 시작하겠다며 당선대위 전면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두꺼운 보호복 다 벗어 던지고 날렵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고인물, 게으른 기득권이란 단어까지 사용해 차별화에 나섰고 앞서 오늘 새벽엔 SNS 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해명보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였다고 했습니다.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적극 방어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여당 내에선 지지율 반전을 위한 이재명의 변신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국 선대위 인선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가 추천한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매듭이 풀린 겁니다. 총괄 상황실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만나 선대위 인사 영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을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는 후보 직속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친소 관계에 따라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 없는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선대위 실무를 책임지는 총괄 상황실장 자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추천한 임태희 전 실장이 맡기로 하면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후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의 거취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주 중반쯤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상에 N화가 올려졌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친일로 모는 듯한 정치적 공세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진을 확대해보니 N화가 아니라 우리 옛날 돈 천환이었습니다. 송 대표가 머쓱한 상황이 됐는데 야당이 흑색 선전이라고 사과를 요구하자 송 대표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백 사진 속 과일과 떡 사이에 지폐 여러 장이 꽂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 사진 속 이 지폐를 놓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일본 N화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돌잔치의 N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돌상에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하지만 사진 속 지폐를 확대하면 천환이라는 한글이 보입니다. 글자가 지폐 가운데 적힌 당시 N화와 모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1960년생인 윤 후보의 돌잡이로 올라온 이 지폐는 한국은행이 발행해 1960년 8월 15일부터 1962년까지 유통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일로 몰려는 무책임한 허위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이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가정 형편으로 또 갈라치기를 하려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품격을 지켜보는 국민은 송 대표는 오늘 당 공보국을 통해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수사팀 16명이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부장검사가 경질된 대장동 수사팀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당장 이틀 뒤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도 만료됩니다. 이래저래 수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전담 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수사팀은 오늘 주요 인물을 소환하지 않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을 지난 17일 압수수색했지만 법조계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는 수사팀을 재정비한 뒤에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 16명이 단체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켜 어제 주인 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2달 만에 경질됐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문책성 조처는 꼬리 자르기라며 안팎 변수가 많은데 수사팀의 힘이 실리겠느냐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던 김호수 총장은 방역지침 논란과 관계없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김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부실장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관인 장영철 부원장까지 측근 3명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이 전 비서관 김모 씨 측은 합법적 분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모 씨가 이 단지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건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 최모 씨와 공동 명의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6억 9천여만 원에 분양받았고 지난 8월 소유권까지 넘겨받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호가는 분양가의 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적인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호가긴 해요. 한 18억 선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해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김 씨 부부는 성남에서 오래 살았고 무주택 1순위로 분양을 받았다며 특혜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도 합법적인 절차로 분양에 당첨돼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빴는데요. 서울에서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차단 잘 되는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내려다본 한강 모습입니다. 한강 건너편 고층 아파트 윤곽이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도심의 남산의 모습은 미세먼지에 덮여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외출을 나온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눈도 맵고 목이 좀 칼칼한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칼칼해서 칼국수 먹으러 가려고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뿌옇게 먼지에 가려 건물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오후 4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과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를 나타냈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북 그리고 전북 등 일부 남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풍 기류가 영향을 미쳐서 전일 무게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잔류하였고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서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이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 월요일인 모레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어제 서울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대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제 용의자 조사도 해야겠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죠.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을 당시 경찰이 피해자 자택에서 500m 떨어진 곳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붙잡은 건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관할서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전 여자친구 살해하셨죠? A씨는 어제 전 여자친구 B씨를 스토킹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살해 위협의 스마트워치 응급 호출 버튼을 4분 간격으로 2번 눌렀지만 통신 기지국이 기준인 스마트워치 위치값의 오차가 발생해 경찰은 피해자의 자택이 아닌 이보다 500m 떨어진 명동으로 출동했습니다. 특히 경찰 파출소와 피해자 B씨의 자택은 직선으로 250m 거리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 접수 후 스마트워치 위치값의 오차를 고려해 명동과 자택으로 동시 출동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현장에 훼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간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또 있습니다. 닷새 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인데요. 피해자 가족 측은 출동 당시에도 또 2달 전에 신고를 했을 때에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사건을 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위층 남성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측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입니다. 청원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고 살인 미수를 방조했다며 지적했습니다. 2달 전에도 112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건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당시 신고로 위층 남성과 피해자 가족 간에 감정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5월달인가 그때도 신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그러네요. 서로 감정이 안 좋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청원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경찰을 파면해달라는 내용의 또 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벌어진 위층 남성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일가족 3명 중 1명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출동경찰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하고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늦게까지 335 술잔에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대중교통이 끊긴 뒤 모임이 끝나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택시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제가 이른바 이 불금이었는데 택시 잡기 한번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직접 나가서 어제는 종가격 인근에서 지난 주말에는 홍대 일대에서 심야 택시 상황이 어떤지 직접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택시가 안 잡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금을 내지 않고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택시를 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웠습니다. 예. 이 공덕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시외 할증이 붙는 거리인데요. 30분 거리를 콜택시를 불러봤지만 일반 요금으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반 택시비의 5배가 넘는 가격에 프리미엄 택시를 타는 시민들도 있고요. 네. 이 주변에서는 따릉이 자전거로 귀가했다거나 아예 귀가를 포기하고 호텔방을 잡았다는 무용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심야 택시 잡기 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단적으로 말해서 택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있던 택시가 없어진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택시 기사분들이 코로나로 택시 업계를 많이들 떠나신 겁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 기간 동안 택시도 손님이 없어 기사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요. 이 법인 택시의 경우 산업금, 택시 회사에 내야 할 이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이 많은 기사님들이 운전대를 놓고 배달이나 대리운전 쪽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이니까 이익금 상태가 나오고 월급 받을 때 뭐 하나도 없고 그러니 뭐 누가 하겠어요? 회사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이상은 서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이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서울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11월 심야 시간대 택시 손님은 지난달에 비해 75.5%가 증가했습니다. 이 심야 택시도 이 시간대에 많아진 손님을 잡으려고 늘긴 늘었는데요. 이것이 36.9%에 그치면서 이 손님이 100명 늘 때 택시는 50대만 느는 데 그친 것이라 당연히 택시가 부족해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지자체들이 뭔가 당근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 서울시도 지난 16일부터 내년 초까지 개인 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이 원래 개인 택시는 과로 등을 우려해 이틀을 일하면 하루는 강제로 쉬게 했는데 이것을 안 하고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억지로 일을 나가라고 기사님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신규 택시기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네, 이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기사님들은 자연스레 돌아올 건데요. 그렇겠죠. 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일선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법인 택시기사 월급제를 손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등도 택시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 이 귀가 전쟁이 더 격해질까 걱정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 연준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긴축 모드가 확산되는 건 인플레이션 경고음 때문인데요. 그러자 금과 달러 같은 전통의 안전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시중에 대대적으로 풀었던 자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밝힌 미 연준. 내년 6월까지 15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our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그런데 최근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연준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상했던 한은금통위 역시 오는 25일 추가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 역시 둔화될 수 있다는 게 부담입니다. 공급 측면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이런 움직임 속에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달러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은 19일 7만 820원까지 연중 최고치로 뛰었고 달러 예금에도 돈이 몰리며 주요 시중은행 달러 예금 잔액은 한 달 새 2조 6천억 원 넘게 불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등 위험자산 비중을 급격하게 높였던 2030 세대 등 투자자들에겐 국내외 긴축 기조의 체감 충격이 작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미 최대 모터쇼인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번 모터쇼의 화두는 단연 전기차입니다. 특히 기존 글로벌 업체들이 불참하고 이 자리를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채웠는데 급격히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주영 기자가 전기차 혁명에 맞췄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의 각축장인 모터쇼. 그중에서도 북미 최대 모터쇼로 불리는 LA 오토쇼가 코로나 팬데믹 탓에 2년 만에야 다시 열렸는데 현장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글로벌 자동차의 중심이던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 3사가 불참한 겁니다. 대신 이 자리를 생소한 이름의 신생업체들이 채웠습니다. Welcome to VinFast Global EV Premiere at the LA Auto Show.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페스트 그룹은 중형과 대형 SUV 두 모델을 함께 공개하며 베트남이 더 이상 자동차 생산의 변방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기존 차와 다른 라디에이터 그릴의 V자 모양 조명 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웁니다. At the forefront of the electric revolution in which we are in now. We are extremely pleased to join that group. 지난해 상장한 미국 신생업체 피스커 역시 전기차 SUV 모델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We raised about $1.6 billion, which obviously has meant we can accelerate everything we're doing despite the pandemic. 가격 경쟁력과 프리미엄급 전기차로 테슬라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재활용 소재와 탄소 중립에 발맞춘 수력 발전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중국 업체도 태양광 충전 기술을 갖춘 전기 승합차를 선보이며 가세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의 흐름은 전기차, 이 중에서도 SUV가 대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두 가지 모델의 대형 전기 SUV를 내세우며 친환경차 시대의 선두주자를 자임했습니다. Hyundai is making substantial investments in clean mobility to address this problem and reach our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45. 일본 스바루도 도요타와 합작한 SUV 전기차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신생업체 도전에 기존 벤츠와 BMW, 아우디 등도 전기 SUV 라인업 강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 가격을 얼마큼 낮춰주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면서 대형적으로 갈 것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한편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정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아버지,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함께 눈물을 삼킵니다. 인과성을
노주환 씨의 20대 딸은 지난 9월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가슴이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접종 엿새째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진 딸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25살의 고 김현주 양은 지난달 백신 2차 접종을 맞은 뒤 4일 만에 가족 곁을 떠나갔습니다. 독일 회사에 붙었지만 코로나로 가지 못하고 어머니를 돕던 딸, 어머니 이미영 씨는 딸이 펼치지 못한 꿈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못다한 꿈도 이루고 역량도 실컷 발휘하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으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내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특히 유족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입증하게 하는 것은 책임을 유족에 돌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분명 질병청과 정부가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뒤늦게 백신 안정성위원회를 꾸려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숨진 이들의 인과성 규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우리 해군이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미국의 최신의 해상 초계기 6대를 모두 2조 원에 구매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여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상황에서 대잠 전투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탐지거리 370km의 최첨단 레이더로 수면 위에 떠오른 적 잠수함의 잠망경을 포착합니다. 즉각 바닷속 음파를 탐지하는 소나를 투하해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고 마크 54 어뢰를 발사해 격침시킵니다. 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 뉴스는 한국이 2024년까지 2조 원을 들여 P-8 6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한국형으로 개량된 P-8K 첫 기체는 내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09년 미국 보잉사가 개발한 현존하는 최강의 대잠 초계기로 일명 잠수함 킬러로 불립니다. 한국군이 도입할 포세이돈은 주로 연안 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공중전에 필요한 고가의 전자전 장비는 장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TV조선에 포세이돈 도입 예정은 맞으나 인도 시기와 전자전 장비 탑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세이돈이 6대 도입되면 우리 동서의 핵이 모두 커버 가능해져 적 잠수함이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으로. 해군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P-3C 오리온 기종 16대를 개량해 운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북한 잠수함 전력 강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건희 언제쯤 등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언제쯤 김건희 씨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사실 김혜경 씨는 낙상 사고 이후에 올블랙 패션의 수행원까지 보도됐을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반면 김건희 씨의 모습은 아예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한 번도 등장되지 않는 것일까? 그러게요. 이 김건희 씨는 왜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 외부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김 씨는 원래 사업가였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도 잘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는 분들 중심으로만 전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박 기자도 전화를 해봤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번호로 해봤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몇몇 매체들이 김건희 씨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윤 후보의 자택 근처에서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말 이 뉴스야 시간에 네. 김건희 씨가 스트레스로 체중이 너무 과하게 줄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후보 부인으로서의 외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윤 후보 측 네거티브 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 수사기관에서 얼른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럼 수사만 끝나면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지난주 윤 후보의 봉화마을 방문 때 부인이 동행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권양숙 여사 측이 난색을 표했고 메시지도 분산될 우려가 있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적인 문제들이 정리되는 게 우선이겠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 물음표, 김건희 언제쯤 등판의 느낌표는 비장의 히든카드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취약했던 호남에 머물면서 호남 민심의 반전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미 많은 논란을 몰고 다녔던 만큼 대통령 부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의 등장이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방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왜 돌연 조건 없는 특검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론을 얘기하다가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하는 걸 원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초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면 윤석열 후보의 비리도 포함된다면 이른바 조건부 특검을 내세웠는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도 당초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 이재명 후보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캥기는 부분이 있어 특검을 받지 않는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고 밝혔고요. 또 다음 주쯤 김만배와 남욱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분으로 지칭되는 윗선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업자가 남욱 김만배 측에 43억 원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분양업자가 돈의 일부가 이 후보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던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당일 검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회식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수사가 미진하다며 야당이 수사팀 교체를 강력히 요청할 때는 검찰총장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그 정도면... 필요하면 문책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죠. 그렇다면은 이재명발 특검론이 어떤 검찰 수사의 이런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3억 진술과 수사팀 부장검사 교체, 조건 없는 특검 발언까지 모두 같은 날에 나온 건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윗선을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재명 후보 측이 특검으로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냐는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여당은 그동안 특검으로 가면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죠. 그 기간 전에 수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여야는 특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수사 결론까지 나오는 데는 10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검 논의가 시작되면 기존의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서 실제 특검이 시작된다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대선 이후에나 규명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왜 돌연 조건 없는 특검의 느낌표는 BBK 특검의 추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당선인 신분으로 BBK 특검을 받은 적이 있죠. 당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진실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난다는 것을 수사당국이나 당사자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답답하셨죠?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않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8도로 출발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18도, 대구 15도, 부산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2030 세대 마음 잡기에 한창이죠.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통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는 고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기부 경험이 적었고 10명 가운데 6명은 앞으로 1년 내에 기부할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띄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이었는데요. 2030은 다른 연령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고 특히 20대는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일할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을 하며 사회를 믿게 해줄 젊은 세대들은 이런 대통령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